안녕하세요 부뚱이 분들. 또 오늘은 제가 어떤 유익한 영상을 가져왔냐, 진짜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면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훨씬 더 질문도 많이 주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칠판에 딱 보듯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많이 눈에 익죠? 자, 이거를 보면 힌트를 드린 거예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은행한테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 이자든 원금이든. 근데 그 갚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돼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뭔가 항목이 두 개예요. 이자 아닌 이 빈칸은 뭐냐, 바로 원금이에요. 원금이랑 이제 이자랑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자랑 원금을 이 합한 금액이 처음에는 많이 내다가 주는 방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는 방식, 점점 그래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솔직히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부동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방식을 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원리금 균등이랑 체증식 방식 두 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증식 방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 체증식 방식은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체증식 방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랑 원리금 균등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체증식은 언제 쓰냐? 우리가 얘기하는 기금대출, 디딤돌, 신생아 특례,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죠.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체증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흔히 아는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랑 원리금 균등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이 방식을 추천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내 돈을 온전히 100% 집에다가 넣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을 최대한 늦게 갚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이거든요. 왜 그러냐? 집값이 떨어지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무조건 올라야 돼. 이 대출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내 자산을 높이는 방식을 대출 레버리지를 하는데, 그 마인드셋이 안 돼 있다면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신 분들은 시중에 책도 많고 유튜브에 마인드셋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 자, 그게 되어 있다고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4% 중반이에요. 4.5% 예상하고, 그 다음에 30년 상한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6년 동안 원금 균등을 하게 되면 이자로만 얼마 나가는지, 원금만 얼마 나가든지, 또 합쳐서 얼마 나가는지 제가 다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많은 영상에서 보면 뭐 원리금 균등이 좋다, 원금 균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엑셀표에 원금, 원리금, 체증식 방식으로 해서 6년치를 다 뽑아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숫자로 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원금 균등은 초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아요. 왜냐면 이자가 높거든요. 원금도 있고 이자가 있는데, 이 이자 방식도 높고 원금 자체가 처음에는 상환해야 될 방식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부담이 커요.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내가 초기에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돈이 없는 걸 활용해야 된다.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적게 내는 상품을 좀 선택을 하자. 거기서 이제 의문 들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원금을 많이 나게 되면 나중에 총 이자 내는 합이 적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보면 진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 이자 내는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해요. 6년 뒤에 2천만 원이랑 지금의 2천만 원이랑 값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원금을 뒤에 갚는다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이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제 나중에 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왜 원리금 균등을 선택해야 되는지, 체증식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3억 5천만 원을
금리 4.5%의 30년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을 사용해서 갚는다 라고 했을 때 표를 나타낸 거거든요. 6년 동안 우리는 집을 30년, 40년 동안 대출 이자 똑같은 거 내면서 보유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산이 올라가면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6년을 제가 설정했는데 6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 나는지 보니까 원금 균등이랑 원리금 균등을 이제 6년 동안 내 돈을 얼만큼 쏟아붓고 있냐. 자, 원금은 3,200만 원. 차이 많이 나죠. 내가 평균적으로 1년마다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원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원금 균등이. 근데 원리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지출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만 원. 6년 동안 이자만 450만 원. 이게 많아 보이는데 6년을 나눠보세요. 1년에 7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건데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이 크면 그만큼 부담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많다면 뭐 갚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제자가 뭐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바로 원리금이랑 체증식. 그리고 기금 대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체증식을 웬만하면 활용하시면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이랑 체증식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두 개는 3,200이죠. 근데 이거는 6천만 원 차이 나요. 6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원금 균등이 체증식보다 원금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엄청 많이 나지 않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850만 원. 자, 1년에 1,000만 원씩 여러분들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매달 원리금에 갚는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증식은 어쨌든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지겠지만 6년, 7년, 8년이 지나도 원금 균등보다는 훨씬 더 아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전제 조건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집을 사는 거 아니다. 항상 투자를 위해서 오르는 걸 목적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시중은행에서는 원리금 균등을 사용을 하시면 좋고 체증식은 기금 대출 받을 때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100%다 이렇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원리금과 체증식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보면 진짜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진짜 정성스럽게 다 작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응원의 댓글 플러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주시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